새로운 목적지가 어디냐면 파이어플라이의 마지막 남은 연구팀이 이스트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소에 있다고 내가 들었다. 황량한 대학 캠퍼스에 말에 타고 있는 둘이 있잖아요. 그 대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조의 꿈이 뭐였어요? 그러면 나? I wanna be a singer.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 오! 한국 불러줘요 조엘! 이러면은 죽었다 깨도 안 돼. 이러면서 완전 이제 대사가 완전히 친밀하잖아요. 노래해달라고 얘기하고 절대 노래를 해주지 않는 이 장면이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복선으로 사용되는데, 그렇게 친밀해진 상태에서 솔트레이크 시티의 성마리 병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가 이제 가을의 클라이막스. 파이어플라이들이 남겨놓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녹음 파일만 남아있어요. 이미 다 철수했어. 녹음 파일을 듣고 있는데 하나같이 좌절스러운 내용밖에 없어요. 어떤 걸 실험을 했고 뭐 안 되고 이제 인류는 끝이고 면역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 엘리가 필요하다는 맥락만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엘리가 인류 마지막 희망이야. 약간 이런 걸 굉장히 알려주고, 그래서 아 빨리 엘리를 데려서 이제 해피엔딩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근데 그렇게 마지막 남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흔들리는 손전등이 싹 보여요. 보니까 이제 약탈자들 무리가 이쪽에 온 거예요. 거기서 당연히 평소처럼 조엘과 엘리는 워낙 잘 싸웠던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순식간에 이렇게 쓱싹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싸우는데 엘리를 마지막 순간에 구하려던 조엘이 약탈자 한 명에게 밀려서 난간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 아래쪽에 도사리고 있던 철근 하나가 조엘의 복부를 관통하면서 챕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폴이죠. 바로 그 폴이죠, 폴. 그 폴. 가을이지만 바로 또 그 폴이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까지 오면 그 능력치도 다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 조엘은 되게 잘 싸우는 사람이 됐잖아. 무기도 다 개발해놨고. 그리고 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조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쵸. 나는 이제 조엘이잖아요. 그렇죠. 난 조엘이지. 그리고 조엘로 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느낌이었거든. 조엘은 굉장히 잘 싸우고 힘도 세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된 거예요. 조엘은 빌빌거리고 리타이어. 그냥 끙끙 앓으면서 진짜 못 일어나고 있고 진짜 이렇게 생사를 오가고 있어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러니까 윈터가 딱 뜨잖아요. 그럼 눈밭이 딱 보여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엘리야. 모든 게 상징적이야. 네. 그 차가운 눈밭에 막 진짜 모든 게 얼어붙은 그 와중에 진짜 엘리의 작은 작은 엘리를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왔나 보면은 기다려요 조엘 이러면서 먹을 거 사냥하려고. 그 시각 조엘은 이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생사 오가고 있고. 그죠, 혼수 상태 있고. 겨울 내내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엘리가 계속해서 갖다 먹여가면서 그거를 엘리가 그 작은 몸으로 한 겨울 내내 조엘을 살려요. 죽지 않게. 근데 그 대사가 아저씨 걱정 마세요. 내가 반드시 아저씨 살릴 걸. 계속 이 대사를 계속하면서 계속 먹여 살린 거야. 그리고 그 하루 일과 끝나면은 누워있는 조엘 조엘 옆에 품에 파고들어서 들어가서 자고. 자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때 진짜 게임은 이래서 게임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영상이나 소설이나 이럴 때 이제 뭐 조엘은 쓰러졌고 엘리는 그를 살려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소설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엘리를 플레이하는 순간 내가 엘리가 돼야 되잖아요. 엘리의 몸으로 살아보니까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인 거예요. 조엘일 때는 살만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건장한 성인 남자고 얘는 워낙 싸움을 잘하고. 근데 엘리는 너무 나약하고 뭐 하나 할 때도 휘청거리고 문 하나 여는 것도 힘들고 뭔가 싸울 때도 이제 조엘 같은 어떤 전지전능함 이런 게 없어요. 그쵸. 정말 시원함이 없고 정말 간신히 그리고 사냥감 그거 하나 겨우 얻기 위해서 엘리가 하는 들여야 되는 노력 같은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 이 무력감, 이 어마어마한 무력.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는 지금까지 이 무력한 몸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건가? 너무 애잔해. 근데 여기서도 엘리는 이미 그래도 서바이버기 때문에 꽤 잘 싸우는데도 그래요. 조엘에 비해서 힘들지만 응. 경계심도 크고 응. 이런 상황이거든요. 응. 근데 사냥을 하면서 활을 가지고 이 조악한 활로 이 토끼를 잡아요. 토끼 이게 매나 말을 끌고 가면서 사슴이 있어. 사슴은 대박이다. 저거 잡으면 완전 땡큐 이러고 잡는데 결국은 한 번에 못 잡아서 사슴의 핏자국을 따라서 막 가요. 딱 갔는데 사슴이 어떤 건물 들어가 있고 죽어 있는데 그 사슴 앞에 성인 남성 둘이 딱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엘리의 반응은 완전 경계하면서 걸겠죠. 이거 내 거니까. 그러면서 화를 겨눈 상태로 결국은 소통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은 되게 경계하고 한 명은 되게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되게 친절해요. 스윗 페이스예요. 완전 스윗 스윗 페이스. 페이스.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데이빗이 걱정하지 마라. 이거 네 건 거 알겠고. 안 건드려 괜찮아 가져가. 뭐. 근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진짜 굶고 있어. 이거 꼭 필요한데 다른 거 필요한 건 없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항생제 있어요? 딱 얘기를 해요. 지금 조엘은 죽어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을 마을 보내고 계속 경계심을 갖고 있는 엘리를 안심시켜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약 가져오는 대로 바꿔서 줄게.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좀비 때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좀비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과 함께 페어플레이하고 콤비플레이하고 서로 탄약 주고 하면서 블로터라고 중간 보스급이 나오거든요. 걔도 잡아서 나름 이제 한번 그렇게 싸우고 나면 경계심이 좀 허물어지잖아요. 그 게이머들이 다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협업하면서 싸우면 걔랑 경계심이 풀리거든요. 그거를 게이머한테 똑같이 또 느끼게 만들었어요. 엘리가 이 사람한테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것을 너도 허물어졌잖아. 솔직히. 나중에 엘리를 비난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실제로 그래서 데이빗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약도 구해주고 결국은 같이 좀비도 싸웠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즈음에 엘리가 뒤통수를 맞고 기절합니다. 그 데이빗과 같이 있던 남자가 얘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눈을 딱 떴는데 정착촌 철창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가 처음으로 보는 광경은 뭐였냐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고기화시키고 있는 데이빗과 제임스였어요. 그러니까 식인을 하고 있는 마을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식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데이빗과 조는 약간 변태 소아 성애자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데이빗은 사이코패스 변태 소아 성애 살인마입니다. 사관왕이에요, 사관왕. 근데 얘는 지금 새장 같은 데 갇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빗은 어떻게든 엘리가 딱 보니까 어린데 기계가 있고 뭐 여자애고 이러니까 본인의 그 돌아있는 정신 상태에서 제일 갖고 싶은 대상이 된 거예요. 조엘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고. 최악이에요. 이 챕터가 최악의 보스. 그 수많은 좀비들과 싸울 때도 그러진 않았는데 데이빗하고 전투할 때는 진짜 쌍욕을 계속하게 돼요. 너무 변태스러워서. 빨리 죽여버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너무 혐오스럽잖아. 근데 너무 힘든 게 엘리로서는 쟤를 못 죽이니까 지금 나는 엘리인데 엘리로서 못 죽이니까 너무 갑갑해서 미칠 것 같은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데이빗이 막 회유하려고 먹을 거 주는데 엘리는 좀 누그러진 척 이 철창 안으로 들어온 손 잡아가지고 바로 손가락 꺾고 막 열살 뺐는데 거기서 데이빗이 또 손 빼서 뭐 때리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 어떤 모처의 창고 안에서 누워있던 조엘이 눈을 탁 뜹니다. 그때 멀리 누워있던 조엘이 그때 눈을 딱 떴을 때 그때 쾌감. 막 진짜 나 이 계속 조이패드 누르면서 언제 쟤를 플레이할 수 있는데 언제 움직이는데 눈 빨리 뜨라고 하면서 따다다다. 그러면서 조엘이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플레이 내내 메고 있던 배낭을 탁 메고 두세 번 비틀거리고 딱 제대로 플레이가 시작돼요. 그때 비틀비틀 일어나서 갈 때 그 다음부터 이게 딱 이제 제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막 진짜 빨리 엘리 어딨어? 엘리 어딨어? 진짜 우리 마음은 엘리가 내가 엘리 플레이하면서 좀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데이빗이라는 변태 살인마에게 잡혀 있잖아요. 조엘로 조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다 죽인다. 내가 너네 다 죽이고 엘리 데려올 거야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꽉 차요. 비켜봐 막 약간 이래서 진짜 대박이야. 막 진짜 막 달려가는데 막 내가 너무 신나. 가서 쟤를 죽여버릴 생각이. 그리고 방금 전까지 엘리로 플레이하는 역체감이 있었잖아요. 능력치 역체감. 조엘로 하니까 완전 슈퍼맨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너무 신나. 말해서 달려. 결국은 숨어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다 슥싹슥싹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엘리가 있는 곳 가까이 갔을 때 다시 엘리 편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결국 엘리는 데이빗이라는 그 희대의 변태살인마와 함께 우리로 치면은 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게 있죠.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게 의자, 테이블이 등받이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복도에 이렇게 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앉아있고 쟤는 날 찾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저쪽으로 소리 내고 뒤로 가서 칼로 쓱싹하고 이걸 막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게 마지막 순간에 제일 보기 힘든 건데 이 데이빗이 결국은 얘를 붙잡고 정말로 어떻게 해버리려고 정말 끔찍한 장면. 근데 진짜 정말 끔찍한 장면, 정말 이건 보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고 싶지, 정말 이걸 보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진짜 잔인하게 사로잡혀서 진짜 난폭하게 막 맞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얘는 진짜 계속 발버둥치고 이 머리 위에 칼이 있고 진짜 끔찍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죠. 거기서 되게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데 그 어린 여자애가 맞으면서 계속 주먹으로 맞으면서 다른 나쁜 짓 당할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결국 칼을 잡아서 데이빗을 찌르고 뒤집어서 계속해서 칼을 내리 찍는 엘리만 보여줘요, 카메라가. 그리고 엘리는 지금 미쳐있는 상태로 욕을 하면서
피는 튀는데 계속해서 이거 막 찍어요. 눈 안 보이고 막 앞에 안 보이고 막.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순간 뒤에서 조엘이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그래서 조엘이 그때 와서 딱 안았는데 그때 엘리는 조엘인 줄 몰라요. 지금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모르고 계속 뿌리치고 지금 자기를 누가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조엘을 죽이려고 막 칼 휘두르고 노라고 그래서 계속 도망치려고 하는데 조엘이 그때 이런 말이에요. 괜찮아 나야 조엘이야 베이비걸 라고 아가야 괜찮아 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사가 나오는 순간 이 둘의 눈물이 관계가 끝난 거예요. 어. 네, 눈물이 나요. 조엘을 살리려고 사냥하다 여기까지 끌려온 엘리와 눈 떠서 엘리를 지키려고 온 조엘이 마지막 순간에 딱 안으면서 괜찮아 아가야라는 그 괜찮아 대사는 내 딸 내 아가야 내 약간, 딸, 내 약간 아가라 이런,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그때 나죠. 나 다시 눈물이 나도 눈물이 찡함 나 진짜 눈물 나. 야 여기서 진짜 데이빗을 조실 때랑 그 껴안을 때 그 유사 부녀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 그러니까 겨울 챕터의 끝 그 상태를 보고 암전되고 봄 딱 뜨잖아요. 피디님 너무 우시는데? 와 이거 영업으로 울린다. 영어 잘 되겠는데 영상? 지금 나도 약간 있어 계속. 난 이런 부분 설명할 때 괜히 이게 감정 뽕 차가지고 막. 어제 그랬잖아. 이거 눈물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 이랬을 그러니까. 때 너 약간 그럴 수 있겠지. 우리 라워 너무 많이 찍다가 다 울고 있어. 진짜 라워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설마 또 했겠지. 그치, 설마 근데- 또 했겠지. 또 우네. 근데 이제 그 조엘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엘리가 진짜 비틀비틀 나가서 뭐 혼자 막 토끼 사냥해갖고 오고 막 이럴 때도 정말 가슴이 좀 찡했던 게 얘는 전혀 뭐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는데 돌아와서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저씨 살릴게요. 이러면서 와서 온 다음에 아저씨 옆에 기어 들어가서 누워서 그래 자 맞아. 자. 와. 그래 제발. 제발이지 제발. 제발. 우리 잠깐 쉬다 잠깐. 쉬고. 한 텀. 잠깐 쉴까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사 부녀 관계로 거듭난 두 사람은 이 이야기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의 본거지로 가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마지막 챕터가 시작될 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대화를 해요. 사라가 살아있었으면 너랑 친했을 거야. 이제 자기 딸 얘기를 엘리랑 하는 거예요. 완전히 둘 다 이제 넘어간 거죠, 두려움을. 막 물로 가득 찬 급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만 지나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 엘리의 설정이 수영을 못한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도 얘기하면서 나중에 돌아가면 저 수영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엘이 엘리와 함께 건너다가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물을 먹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까 인근에 있는 파이어플라이가 순찰을 돌다가 조엘과 엘리를 발견하고 구출해 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종착역, 파이어플라이의 건물, 병원에서 눈을 뜬 조엘. 옆에 엘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에게 이 일을 의뢰했던 파이어플라이의 리더 마를렌이 있어요. 그 마를렌이 너네가 올 줄 몰랐다. 나 완전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를 데리고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고맙다고 얘기해. 네가 인류를 살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이어플라이한테 그냥 배송하기로 돼 있었다가 걔네들이 죽는 바람에 마를렌이 완전히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엘이 엘리 데리고 왔으니까 정말 기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동선을 보면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대장정이잖아요. 이거를 끝내는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싸해. 싸해요. 조엘은 뭔가 이상해요.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엘리는 괜찮아? 물어보니까 지금 이미 딸이잖아요. 제일 먼저 엘리의 안부부터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눈 뜨면 내 딸 보여야 되는데 왜 딸 없고 나 혼자 있고 혼자 딱 깨었는데 깨어났는데 파이어플라이어가 나를 거뒀고 엘리도 구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엘리는 없고 나 혼자 깨서 왜 내 앞에 너가 있지? 마를렌 너가 있지? 그리고 너가 왜 설명하고 있지? 뭐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나 일단 엘리는 괜찮은지 좀 그거부터 보자. 그때 마를렌이 다 나가라 그러고 조용히 얘기를 하죠. 엘리가 면역이 된 이유는 엘리의 뇌 깊숙한 곳에 이미 하나로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그 동충하초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게 이미 엘리 뇌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둘이 뇌와 그 동충하초는 사실은 됐다. 하나인 거예요. 그것만 추출할 수가 없어요. 뭐 피를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빼면 엘리의 뇌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당연히 조엘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 파이어플라이 본거지잖아요. 군복에 다 차려입은 사람들이 다 총으로 무장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플레인 내내 갖고 왔던 나의 무기부터 나의 모든 짐을 지금 나한테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말을 내는 최대한 좋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고마웠고
어쩔 수 없어. 일리를 위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동안 컷신으로 수술실에 머리 뇌수술 준비하고 있는 엘리 누워있죠. 의사 3명이랑 같이. 근데 이제 나머지 파이어플라이들은 조엘을 보면서 언니가 좀 치나? 우리도 좀 치는데 다 거칠어요. 조금만 조엘이 반항하려고 그러면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동안 마를렌은 하지 마. 우리 도와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만 네 임무는 끝났으니까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조엘은 복도를 가면서 바로 뒤에서 파이어플라이 대원이 총을 등에 대고 있고 딱 가면서 싹 봅니다. 내 장비 어딨지? 딱 가면서 복도 옆에 내 가방에 있는 거 확인. 그 옆에 내 무기 있는 거 확인. 딱 이 상태에서 딱 멈추니까 대원이 얘기해요. 허튼 짓을 해줘. 내가 널 쏠 수 있게 이유를 만들어줘 봐. 이런 식으로 막 도발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 플레이를 해온 조엘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인지 알잖아요. 정말 실용적이고 압축적이고 멋있는 액션으로 탁탁탁 해서 파이어플라이 배에 권총을 대고 딱 물어봅니다. 엘리는 어딨어? 말을 안 해요. 그냥 배에 대고 쏴요. 그리고 어딨어?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쏴요. 누구랑 했어? 말 안 해요. 쏴요. 이렇게 3번, 4번을 쏘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미 조엘은 엘리를 구하기 위해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줘요. 그 전에 마를렌하고 얘기할 때 마를렌이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야. 솔직히 그것만 추출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 치료약을 만들 수도 있어. 사실 생각해보세요. 인류를 위해서라면 모든 자기가 겪어왔던 샘도 있고 막 헨리도 있고 수많은 이 비극이 이제 멈출 수 있어요. 엘리가 죽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막 곳곳에서 살아남고 있지만 이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모든 인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걸 생각해보라고. 너가 엘리 좋아하는 거 알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너가 해야 되는 선택이다. 진짜 고통스러운 거 알아. 그래서 얘가 그래서 수긍한 것처럼 하면서 나가지만 마음은 완전히 얘는 여기서 돌아선 거죠. 연출이 미친 게 마를렌이 그래서 설득을 하잖아요. 너 이게 그만 돌아가도 돼. 어쩔 수 없어. 인류를 위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 장면이 운전하고 있는 조엘이에요. 침울하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엘리를 놔두고 이제 돌아간 건가 싶을 때 이 백미러를 통해서 뒤에서 일어나는 엘리가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조엘이 별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너 말고도 면역인 애들이 몇 명 돼 있었대. 괜히 우리 헛걸음했네, 그지? 하하하하. 그러니까 면역의 애들이 몇 명 있었고 걔네들 데리고 다 실험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었대. 우리 헛걸음했다, 그치? 하하, 그냥 가자. 약에서 막 취해가지고 막 깨어난 엘리가 그런 건가? 뭐 이 상태에서 다시 탁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상태, 그 마를렌하고 헤어져서 이제 복도로 나가는 바로 그 씬. 저는 여기서 이제 딱 타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봐요. 그 장면에서. 네, 도덕적 타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봐요. 거기서 얘는 진짜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 죽일 때 그냥 보통 평범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파이어플라이를 붙잡고 엘리 어딨냐, 수술실 어딨냐고 물어볼 때 배에 총을 계속 쏴대면서 물어보거든요. 대놓고 쏘는데 이건 악마가 할 짓이죠. 너무 무서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쟤를 구하기 위해서 난 지옥에 떨어져도 좋아라고 결심을 했고 얘는 선택을 했으면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엔딩까지 달려가는 폭풍의 시퀀스가 모든 유저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정말로 지금 다시 얘기를 하면 소름이 쫙쫙쫙 끼치는데 이 수술실로 가기 전까지도 힘들지만 일단 수술실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수술실에 가는 과정도 침입자가 왔기 때문에 지금 경보 울리고 있잖아요. 적색 경보 울리고 있고 다 전지 상황이고 모두가 나 잡으러 오고 있고 난 늦으면 엘리가 죽는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에서 살인마가 나인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인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살인마가 나야. 모든 사람이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미친 살인마가 나고 나는 이제 수술실로 뛰어 들어갔는데 저는 제일 플레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오히려 여기였어요. 저도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의사 셋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파이어플라이처럼 무장한 어떤 이런 경비병 이런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냥 의사라고. 의사 셋이 뇌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메스를 들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무섭고 왜 그러시는 거 오지 마. 약간 얘네들은 못 싸운 애들이 그냥 의사예요. 메스 하나 들고서는 오지 마라고 하는데 근데 누구냐면 내가 악마야. 여기 인류의 희망이 있는데 이걸 빼앗아가려는 악마가 들어온 거고 그게 내가 악마야. 그게 나야. 거기서 그 의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인류는 끝났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인 의사라고. 그 의사 진짜 인류가 겨우 보유하고 있는 그 마지막 의사들. 의사 셋한테 다가가서 제가 플레이로 그 의사를 죽여야 돼요. 근데 정말 무력해. 너무 약해.
의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냥 정말 약간 내 손에 정말 순식간에 죽어가는 너무 나약한 민간인 3명을 죽일 때 기분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있는데 거기 사실은 그 못 가게 막는 문을 막고 있는 한 명만 죽이면 진행이 되게 만들었대요. 근데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다 죽인대요. 난 몰랐어. 난 다 죽였어. 근데 난 스토리 작가라면 다 나도- 죽여야 된다고 나도 봐. 그래서 다 죽였거든. 왜냐면 죄를 동참하게 해야 되거든. 이미 나는 돌아있기 때문에. 응.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엔딩까지 왔습니다. 조엘은 침대에 누워있는 엘리를 껴안고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죠.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경비병도 죽이고 민간인도 죽이고 의사도 죽이고 막 정말 많은 사람 죽이는데 이전 액션과는 달리 진짜로 단호하고 정말로 단호하게 죽이고 제일 힘들었던 게 또 있어요. 마를렌인데 마를렌이 마지막 순간 또 잡아요. 놓고 가라고. 잡고 그냥 진짜 또 설득하죠. 또 한 번 설득하죠. 근데 마를렌을 죽이려고 할 때 마를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쫓지 않을게. 그럼 데려가. 근데 쫓지 않을게. 살려줘. 제발 살려줘라고 해. 그냥 살려달라. 파이어플라이에 내가 이 조직 이끌어야 돼 지금. 내 지금 파이어플라이 없으면 지금 인류가 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끌어야 되니까 날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조엘이 너 살아있으면 엘리 어딘지 우리 찾아올 거 하잖아. 그러면서 쏴가지고 죽이고 다시 화면은 아까 전에 그 운전하는 장면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운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엘리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토미가 사는 그 댐으로 다시 둘이 돌아가는데 이미 조엘은 계속 혼자 말해요. 우리 가면 뭐도 하자. 근데 엘리는 지금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저씨가 원래 말이 많던 사람이 아닌데 지금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말을 너무 심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이제 느낌이 왔죠. 느낌이 온 거죠.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정말 면역자가 많았다는 게 사실일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냥 나를 데리고 온 게 맞을까? 그렇죠. 그 불안함들. 어린 마음에도 막연히 드는 그 쎄함. 그래서 마지막 순간 저 아래쪽에 다 왔어요. 이제 토미의 댐이 있고 정착촌이 있고 그 위에 언덕 위에서 둘이 이제 여기만 내려가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가 희대의 나물, 게임사의 나물 마지막 명장면 엔딩 장면을 만듭니다. Swear to me. 나에게 맹세하세요. 정말 나한테 맹세하세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말한 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 그랬더니 yes. 딱 끝나요 게임이. 진짜 이게 아저씨가 말한 게 정말 맞아요. 저한테 정말 맹세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연출이 정말 끝장나는 게 그 이제 막 봄이 되기 시작하고 여긴 아직도 막 춥고 막 약간 요 분위기에서 정상에서 단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진짜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엘리의 눈을 정말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맹세한다. 맹세할게. 진짜야. 약간 이 느낌으로 딱 맞아. 예스. 그렇죠. 근데 이 눈을 진짜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눈 피하지도 않아. 여기는 이미 악마가 된 거예요. 전호준 교수가 해석하는 죄에 대한 얘기다라는 말이 여기서 딱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라 플롯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에 이 아이를 위해서 인류를 버리고 자기 혼자 지옥에 불타기로 결정을 하고 사실 그 정도의 그 타락을 도덕적 타락을 한 사람이 거짓말이 뭐가 문제예요. 진짜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대부 오마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 그렇죠. 그 대부를 보면은 그 주인공 마이클이 처음에는 그냥 순진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조직의 이 패밀리 마피아 여기랑 관계없는 이 비즈니스랑 관계없는 그냥 사람이 되려고 뭐 그 대학도 가요. 얘는 심지어. 그렇죠. 대학생이에요. 또. 대학생이고 그랬는데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딱 한 번 살인을 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이 얘를 결국 몰락으로 이끄는데 폴로 이끄는데 그렇죠.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을 사람들 본 앞에서 죽여야 되는데 딱 이것만 하고 도망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 인생 더 이상 이제 얽힐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자도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마피아가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점점 그 패밀리 일에 발을 들이게 되고 결국 이 대부의 모든 일은 정말 이 패밀리와 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했던 한 젊은 청년이 패밀리 하나의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점점 패밀리의 일원이 돼서 결국은 아버지 앉던 자리에 또 앉아요. 그래서 문이 딱 닫히면서 다음 대부가 되는 게 그 얘기잖아요. 또 다른 갓파더가 돼서 아버지 손등에 키스를 하던 사람이 마이클 앞에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키스를 하면서 끝나는데 이 대부의 오마주라고 생각했던 게 마이클이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할 때 마이클의 아내가 있어요. 대학생 때 같이 친했던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계속 마이클이 점점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겁이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이클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의 그 남편이 자꾸 여동생도 때리고 그다음에 뭐 패밀리 일도 배신하고 막 이렇게 좀 귀찮게 구는 녀석이 있는데 마이클의 그 여동생이 와서 오빠한테 계속 애원을 해.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 사람 꼭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래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오빠한테 그렇게 애원을 해요. 그래서 오빠가 걱정만 안 죽일게 라고 여동생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여동생 가자마자 가서 죽이라고 시켜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동생이 울고불고 와서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오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나서 나가고 이제 아내가 너무 불안해서 와서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마이클이 뭐 그런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일에 끼어들라 그래 하면서 싫어하다가 아내가 너무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한 번만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되게 오마주예요. 진짜 이 장면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딱 이라고 하니까 여자가 그때 안심을 하면서 나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요. 라고 하지만 그래서 나가면서 진짜일까? 하지만 그런데 진짜일까? 하는데 여자가 나가면서 문이 딱 닫히는데 이 마이클의 손등에 키스하는 딱 대부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가 끝나거든요. 굉장한 오마주죠. 굉장히 오마주죠. 사실 이런 종류의 오마주, 몰락의 플롯이라고 하면 오마주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브레이킹 배드. 브레이킹 배드 있죠. 자기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단 한 번 큰 거 한탕에서 돈 벌어놓고 죽겠다라고 하는 월터 화이트가 마약 한 번 딱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리고 명품이야. 명품이 나와버렸네. 명품 만들어서 딱 한 번 돈 한 번 딱 땡긴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돈 주고 자기는 이제 어차피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뭐 3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서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범죄를 선택을 한 이후로 그냥 연쇄적으로 몰락하게 되거든. 정말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브레이킹 배드 마지막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 붙잡고 이런 말을 해. 난 너무 무섭다. 마약 범죄자 조직하고 너무 많이 얽혀서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죽고 사고도 많고 정말로 이 패밀리 전체가 좀 약간 불행하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너무 무섭다면서 남편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잠도 안 와. 너무 무서워서. 언제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저걸 탁 열고 들어와서 막 우리를 모두 침입해서 다 쏴 죽이지 않을까? 그게 너무 무섭다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줘.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남의 집 문을 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침입해서 총을 쏜 사람이야. 누가 우리를 위협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총을 쏜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도덕적 타협을 딱 한 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연쇄적으로 몰락해서 마지막에 얘는 지옥에 걸어 들어간 그 얘기가 이제 몰락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 몰락 플롯을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타락 플롯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딱 한 번 도덕적 그 시험대에서 내가 거기서 선택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냥 몰락을 하는 거예요. 달라. 타락이랑 달라. 그래서 대부나 브레이킹 배드나 이런 걸 봤을 때 도덕적으로 나쁜 선택을 했을지언정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내가 몰락했을지언정 그냥 타락했네 라고 끝낼 수 없는 얘기가 우린 딱 이렇게 해보면서 알잖아요. 우린 조회를 이해하잖아. 특히 이 게임은 선택지를 주는 게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선택한 악, 네가 인류를 희생시켜서 엘리를 선택한 그 선택, 그것을 네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줄게 라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술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유사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주는 게임이 된 거죠. 인류를 버리고 엘리를 선택하기로 한 순간에 조엘은 이미 이제 악마가 된 거죠. 근데 그 악마가 너무 슬픈 악마야.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플레이를 다 하고 나면 기꺼이 그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사실은 근데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2014년 7월 29일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리마스터드 발매 축하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엔딩 이후 몇 년 뒤의 상황을 후일담처럼 배우들끼리 대본 리딩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엔딩이 되고 나서 이 토미의 댐에서 지내고 있어요. 엘리하고 조엘은. 근데 이미 이때 엘리는 조엘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된 상태예요. 굉장히 서먹하고 조엘은 계속 엘리한테 접근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엘리는 방에 틀어박혀서 음악만 듣고 조엘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엘리한테 약간 서운해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인류를 불렀는데 거짓말 좀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서운해하는 사춘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서운해하는데 그죠. 이건 진짜 엘리의 마음을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엘리는
누군가가 나를 떠나는 상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그럼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 거겠죠? 근데 자기가 바로 인류 대신 산 사람이야. 엘리의 가장 큰 상실은, 엘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건데, 근데 인류가 자기를 떠나게 만들었잖아, 아저씨가. 그렇죠. 엘리도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를 미워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엘리가 해봤잖아. 아저씨 때문에 자기가 살인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 그 마음을 이해해. 아저씨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인류 대신 사는 목숨이란 건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우리가 조엘로 플레이한 시간이 많이 좀 길기 때문에 엘리 보고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엘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도 지옥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엘을 너무 좋아해. 아저씨가 그렇게 한 것도 이해해. 하지만 엘리의 삶은 원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엘리는. 그치. 이게 내가 원한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아저씨를 미워할 수도 없어. 그치. 하지만 좋아하기 힘들어. 그런 상황이니까 이 엔딩 이후의 세계에서는 조엘은 계속해서 주변을 서성이고 엘리는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토미가 자기 형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에스더라는 여자를 소개시켜 줬나 봐요. 이렇게 짝을 지어 주려고 했나 봐요. 조엘이 와서 방에 들어와 가지고 엘리한테 네가 에스더 만났으면 너 되게 좋아했을 텐데 내가 에스더한테서 에스더가 제일 좋아한다는 농담을 하나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계속 대화를 거부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원에서 계속 뭐가 나왔었냐면 돌아가면 내가 기타 가르쳐 줄게. 뭐 노래 좀 해줘봐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조엘이 기타를 들고 와요. 처음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가사가 라스트 오브 어스 1 내내 함께 여정을 떠났던 그 과정에 대한 가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조엘이 얘기해주자 이제 엘리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아까 전에 그 에스더가 했던 농담이 뭔데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농담은 되게 이상한 농담이야. 시계를 먹는 게 왜 안 좋은지 알아? 그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와 내가 들어본 농담 중 최악이네요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장면이 당시에 닐 드럭만은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2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엘리와 조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작별 인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2에 대한 발표는 한참 뒤에 나오죠. 근데 그때 내가 죽였던 수술의 집도의 그 의사의 딸이 이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엘리를 찾아오는 얘기예요. 그게 2의 그리고 그 사람으로 플레이해야 돼요. 그리고 엘리와 싸워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2탄에 우리가 되게 힘든 게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감정적 학대의 끝이 그 2라고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조엘을 죽이거든요, 2탄에서. 그래서 그 조엘 죽었을 때 제가 이제 더 플레이를 못했다고 했던 게 여기서 다 해놓고 1탄에서 우리가 이걸 다 울고불고 다 해놓고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이미 조엘이었고 엘리였잖아요. 그 둘이 막 그리워가지고 막 플레이를 하는데 파트 2가 되면 방금 내가 죽인 의사의 딸 에비라는 사람이 와서 가능한 한 잔혹하고 존중 없이 잔인하게 조엘을 죽이는데 그걸 엘리 눈앞에서 해요. 엘리가 그렇게 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엘리 눈앞에서. 근데 플레이 초반부에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 이 PTSD가 유저들은 너무 심하게 오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데다가 복수심도 만땅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엘리가 조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에비를 찾아가는 2 전체 이야기가 강한 에너지를 가득 차게 되죠. 이것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조엘을 죽인 에비의 입장으로 플레이를 한 챕터 내내 해야 되는데 그 챕터의 끝까지 갔을 때 이 문을 열면 보스전인데 그 보스가 엘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비를 플레이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거는 유저들을 정서적으로 거의 학대한 수준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라스트 오브 어스 2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스토리에 좋고 나쁘고 의도와 설계 뭐 이걸 다 떠나서 이거는 약간 감정적 학대에 가깝다고 봐. 그래서 저는 라스트 오브 어스 1을 7번을 엔딩을 봤는데 2는 한 번 보고 두 번째 플레이를 하다가 엘리 보스전 앞에서 멈췄어요. 못하겠더라고. 그 정도의 심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들 라스트 오브 어스 2에 분노하는 이유는 머리로 알겠지만 내게는 인생 게임이었다는 말을 쉽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 말 자체도 누군가의 PTSD를 건드리는 말이구나라는 걸 좀 넓게 이해하게 됐다고 할까요? 그 말은 뭐냐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플레이한 사람들에게 그 플레이 경험은 전쟁통에서 함께 고통을 겪었던 사람의 트라우마 같은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PTSD가 이미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PTSD가 있는 사람한테 나는 그거 좋았는데 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종류의 가혹한 말이 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근데 분석해볼 가치는 분명히 있거든요. 2도. 분석해볼 가치가 있죠. 사실은 몰라플롯으로 봤을 때 몰라플롯은 결국은 그 도덕적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1에서 아직 대가를 안 치르고 끝났잖아. 그렇죠. 그럼 2에서 치르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치르는데 아마 뭐 엘리 대신 죽는다든가 아니면 엘리를 살리고 죽고 엘리가 아저씨 뭐 떠나지 마세요 흑흑 하면서 엘리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엘리 눈앞에서 죽음을 너무 끔찍하게 당하고 그 죽이는 사람을 나보고 플레이하라고 하고 그 죽인 사람에게도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 때까지 계속 정말 강제로 플레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수하는 사람의 입장을 굳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제가 너 죽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제부터 넌 제로 플레이해봐. 그 대사가 있잖아. 복수 날 거 이렇게 보면 이런 대사. 넌 착하니까 알지. 내가 너 죽여야 되는 거. 이러면서 죽이는 그런 그 말투라고. 그 약간 이 아이러니라고. 이 딜레마라고. 근데 딜레마를 나한테 던지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사람은 딜레마를 견딜 수 없어요. 나는 복수를 한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추적자한테 피하든가 뭐 이런 거 그냥 나의 어떤 단선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사람은 행복한데 가장 소중한 사람을 뺏어간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상황을 강제로 만드는 게 인간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은 안 그래도 되거든. 그렇죠. 어떤 사람들 라스트 오브 어스 시즌 2에 대해서 또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술의 정의가 과연 뭘까?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걸 우리는 엔터테인이라고 부르는데 게임이 엔터테인인 건 맞지만 게임이 예술이라고 부르는 당신들이 왜 이럴 땐 화를 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괴롭게 만들면서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체험을 강제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 게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을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고 인문학이고 이거 뭐 순문학이고 이건 다 이해하고 이해하는데 저 확실히 거기다 동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약간 비아냥거리잖아. 네, 약간 닐드럭만 디렉터가 좀 처신을 좀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속상한 사람들이 속상한 이유가 게임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건 게임은 게임이야지 이렇게 이래서가 아니라고. 속상하고 힘든 사람이. 그리고 힘들어요. 이게 분노한 게 그냥 단순히 플롯 이해를 못하고 뭐 예술 이해 못하고 이게 아니라고. 그냥 그거 이상의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볼 생각은 안 하고. 약간 님폰업 수준의 대화를 말을 해버리잖아요.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이게 바로 이런 게 예술이랍니다. 약간 이렇게 말해버리면 화가 나지 당연히. 그래서가 아닌데. 실수였다고 보고 그래서 닐 드럭만이 이 아티스트로서 보여줬던 어떤 창의성이나 능력과 별개로 조금은 오만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엔터테인이냐 예술적인 체험이냐 이것을 선택할 기회를 유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난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 벌리고 강제로 우겨 넣었잖아. 아니, 원 그렇게 좋아하는데 2를 안 사겠냐고. 처음에 아예 대문짝만하게 이 게임 당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차라리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개 죽음, 고양이 죽음 이런 것도 넣어주고 좀. 그러니까 왜 이 영화에서는 동물이 더 다칩니다 뭐 이런 거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런 느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죠. 나는 진짜 딴 건 다 할 수 있어. 모던 어페어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 죽음, 고양이 죽음 싫어. 그건 안 할 거야. 이 게임에서 원에서 가장 본인이 즐겁게 즐겼던 건 어떤 요소예요? 저는 기린한테 먹이 주는 장면. 기린 장면. 기린 장면은 희대의 명장면이죠. 근데 그때 기린 장면에 나중에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미어지는 게 풀어주시죠. 파이어플라이 거기 건물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봄이 됐고 근데 기린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망했는데 그냥 행복한 기린이 돌아다니고 풀 있다고.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풀을 갖다 대니까 또 이렇게 먹어줘. 인간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진짜 보자마자 경계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란 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건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저 사람이 문명인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나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모두가 존재하고 있을 때 돌아가는 게 인간 사회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 합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진짜 얘네들은 거의 진짜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죠. 근데 기린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나가서 풀을 받아 먹는다고. 거기서 엘리가 보고선 충격이 빠지거든요. 너무 좋아서. 근데 두렵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때 조엘이 가가지고 이거 만져보라고. 괜찮다고. 제가 그 에버랜드 가서 기린에게 먹이를 줘본 적이
좋은 적 있어. 근데 머리 진짜 크잖아. 이게 게임하고는 많이 달라. 게임에서는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주고 받아먹고 이랬는데 실제로 에버랜드에서 주면은 기린이 이만한 혀를 꺼내서 이렇게 타액을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핥아먹으면서 그래서 약간 으악 빨려 들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내가 풀을 많이 들고 있었더니 손까지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나도 좋았던 게 기린 눈이 엄청 크고 그 눈에 진짜 아무 의심이 없어요. 맞아. 나한테 풀을 주는구나, 고마워. 약간 이런, 나 인간 너무 좋아. 약간 이런 눈빛을 딱 마주 보는 순간, 와, 진짜 타액을 얼마나 흘리든 상관없이 그냥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왜 짐승들, 동물들 기른 사람들은 다 약간 그 동의를 하실 텐데, 왜 인간은 같이 살면서도 의심하잖아. 쟤가 나를 얼만큼 좋아하지?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 뭐 얼마나 오래 같이 살 수 있지라든가. 그러니까 온갖 의심을 하게 된다고 인간이라 마음이라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동물 길러보면 걔는 정말로 단 하나의 의심도 없어요. 뭐가 없잖아.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잖아. 난 너 좋아서 너무 좋아. 그리고 얘는 배신을 하지 않아. 근데 이걸 엘리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정말 동충하초 사태 이후에서 누구도 믿지 말아야 돼. 뭐 누구든 배신할 수 있어. 이것이 이제 일상화가 된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게 너무 당연한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떠났고 그리고 나서 조엘 아저씨도 떠나려고 하고 있고 막 약간 이런 불안감에서 진짜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수하게 그냥 손 대니까 그냥 바로 받아 먹는 그러니까 정말 신뢰의 극을 딱 받았을 때 얘는 정말로 너무 놀랐을 것 같고 그것을 바라보는 조엘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면 얘 데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딸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잖아. 사실 사라가 살아 있었다면 내가 사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은 이 장면이었어요. 이런 피스야. 이렇게 막 이런 거야. 그냥 동물들이랑 교류하고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서로를 믿고 인류는 서로 믿고 사는 거야. 사람끼리는 믿고 사는 거란다. 약간 이런 거 알려주고 싶었었던 건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딸은 죽고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너무 충격을 받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고 너무 충격을 너무 받고 황홀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엘리가. 근데 그 장면을 게임을 하면서 여름, 가을, 겨울하고 봄이 열렸을 때 그 긴 수십 시간의 플레이 끝에 그 장면을 내가 패드를 들고 보잖아요. 그럼 눈물이 쫙 고여요. 연출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름답고 햇살 속에서 그 기린에게 밥 주는 엘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약간 과몰입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인류 대신 엘리를 살리기로 선택했으면 이제 이 장면은 조엘이 못 보죠. 왜냐하면 인류는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한 장면을 꼽기보다는 이 게임의 끝내주는 점은 연기였다. 너무 좋은 스토리지만 연기가 이 모든 걸 완성시켰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게임 속의 컷신에서의 연기를 이 정도로 섬세하게 조율한 게임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조엘이 처음에 엘리를 만났을 때 서서히 마음을 열어갈 때 톤이 미묘하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막 진짜 막 무섭게 막 이렇게 막 훈육하듯이 얘기하다가 막 화내고 훈육하듯이 얘기하다가 다시 봄이 됐을 땐 정말 다정한 아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 어떤 인물의 내면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행동과 대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단 두 개를 들고 사람의 내면의 풍경이 정반대로 바뀌는 과정을 딱 보여줬다는 게 굉장한 작업이라는 거죠. 라스트 오브 어스 1 프롤로그부터 거의 뭐 컷 바이 컷으로 끝까지 다 한 것 같은데요. 털었는데 둘 다 약간 탈진 상태거든요. 물 2병 마셨어 나 지금. 너무 울컥한 장면이 많아서. 라스트 오브 어스를 같이 수다 떨고 싶어서 이분을 섭외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 사이에 이분이 책을 내셨어요.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이 됐던 웹툰이 됐던 어떤 이야기와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넓게 깊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책에 담겨 있다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살아남는 스토리는 무엇이 다른가? 이 안에 라우어 들어있어. 이 안에. 라스트 오브 어스에 이게 나와 있나요? 몰라 플롯이 있고 그 안에 라우어를 예시로 넣었어요. 이 책은 짧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결핍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본 인간의 삶과 스토리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모든 인간은 결핍이 있다. 오늘 저희의 수다를 들어보시고 흥미가 생기셨다면 한 권쯤 사놓을 만한 작업서라고 저는 강하게 추천합니다. 대신 홍보해줘서 감사해요. 자, 여기까지 와주신 캠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멋진 분하고 멋진 컨텐츠 얘기 다음에 또 나눠볼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